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의사 김재경입니다. 오늘 좀 1시간 남짓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좀 그래도 한 200여 분 계시니까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운 것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 3, 40분이나 7, 80분 정도는 제가 감당을 하는데 200분이 넘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의심이 되는 사항은 내가 질문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에 또 질문을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하고요. 또 이 내용은 그 소연소 유튜브라고 해서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충해서 보시면 되고, 또 뭐 저희 여기 담당자 선생님들도 또 전화번호 아니까 뭐 전화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연소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보충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쨌든 뭐 지한우 회장님, 김영주 회장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고, 또 우리 오늘 드리는 시간이 좀 유익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라게 하고, 또 조합장님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조금 약간은 좀 신경 쓰이고 불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또 다시 보충해서 배울 거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저 혼자만 떠드는 것보다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제가 번식구 관련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 시간이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은 틀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저희가 보내준 자료가 그 카탈로그처럼 된 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오늘 그 내용을 하려고 그러기는 좀 부족해서 제가 급조해서 만드는 게 이 노란색 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댁에 가셔가지고 시간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얀 카탈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오늘 수능 보는 날입니다. 뭐 혹시 뭐 자녀분은 아니겠고 뭐 손주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 시험을 볼 텐데, 저도 제가 오늘 한우에 대한 사양관리나 질병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문답 형식하고 OX형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실었는데,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좀 실었는데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다음 중 송아지 설사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아닌 것은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읽어보면, 분만 전에 어미소 설사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 초유다. 미량 광물질이다. 비타민 A다. 소염제 주사다. 어미소의 영양 상태다. 볏짚의 무제한 급여다. 송아지 설사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5번 소염제 주사. 예, 그리고요? 7번 볏짚의 무제한 급여. 이거 너무 수준이 높으신데요. 내가 너무 간단한 걸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송아지 설사 예방은 소염제 주사하고 볏짚의 무제한 급여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한 요소겠죠. 그죠? 분만 전에 어미소한테 설사 예방 백신을 해야 되고, 초유를 잘 먹여야 되고, 미량 광물질에 대한 부분을 어미소한테 급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미소의 영양 상태가 잘 돼야만이 송아지 설사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송아지 설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2, 3년 전서부터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좀 끌어야 되겠다. 송아지 설사만큼은 어떻게 해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발목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칙대로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만하기 전에 어민소한테 설사 예방 백신을 놓고 초유만큼은 잘 먹여야지만이 송아지 설사 예방은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예요. 어민소한테 설사 예방 백신을 안 놓고 설사 예방이나 발생이나 그런 두려움이 없으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설사 예방 백신을 잘 놨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설사를 한다. 맞습니다. 그 설사 예방 백신은 오늘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것을 놨다고 해서 효과가 100% 되는 거 아니에요. 60%밖에 안 돼. 그래도 놔야 돼. 그래도 치료가 더 잘 돼. 두 번째로 초유에 대해서 우리 농가분들이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초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어미소 한우의 초유의 품질과 양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좋으면 송아지는 절대로 설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48시간 이내에 초유의 양과 적절한 이뮤노글로빈의 함량 면역 물질이 정확하게 섭취를 하면 절대로 설사는 안 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송아지가 태어나서 10일 이내에 송아지가 설사한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공급하는 초유의 품질과 양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균이니 로타니 코로나니 듣도 보지도 못한 크립토스포리딘이니 지알디아니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바뀌어내야 된다? 내가 먹인 초유의 양과 품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어떤 주사로 해결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송아지의 생명은 초유에 달려 있습니다. 송아지의 생명은 초유에 달려 있습니다. 초유가 문제가 있어서 송아지는 설사하는 거예요. 송아지의 품질과 양이 부족해서 그만큼 설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외 송아지는 열흘 이내 한 번씩 설사하고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송아지는 설사 안 하고 지나가는 집이 많습니다. 그 집은 초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송아지가 3일에 설사하면 문제입니다. 5일, 일주일, 면역력이 좋은 초유를 먹은 만큼 늦게 설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10일 이내 설사는 한 가지로 찝는다 그러면 뭐냐? 초유입니다. 초유. 초유야. 우리 농가에서 송아지가 10일 이내 설사를 한다 그러면 뭐다? 초유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초유! 저보다도 안 됩니다. 초유! 안 된다. 아직 안 하시는 분 30%입니다. 초유! 초유입니다. 초유. 다들 그러세요. 초유를 제대로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가 분명히 어미소한테 초유를 먹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먹었는데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 초유의 품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일째 설사하면 그 어미젖을 양이나 초유의 품질이 안 좋았던 거야. 5일보다는. 10일 이내 설사는 100% 초유의 품질과 양입니다. 오늘 초유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초유를 잘 먹여야 돼. 그러면 송아지한테 어떻게 초유를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사양 관리하고 있는 어미소에서 나오는 초유의 양과 품질을 몰라. 그럼 우리 집에 일주일에 송아지 설사하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 초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초유의 품질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어미소한테 분만하기 2달 전에 토다 먹이게 하는 방법이야. 토다 먹이게 하는 방법. 그래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좀 토다 먹이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양은 분만하기 2달 전에 매일 배합사료 양이 1kg에 해당하는 양을 이전 시기보다도 더 줘야 되는 게 토다 먹이기의 단계의 원리예요. 왜 토다 먹이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2가지 이유야. 하나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좋은 초유의 품질과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사를 덜하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도 설사를 하면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기 전에 카테타를 통해서나 젖병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던 시중에 팔고 있는 초유 분말을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먹이는 것이 그 다음에 더 우선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초유 분말을 준비해서 잘 섞어서 어미젖을 빨기 전에 어미한테 강제적으로 카테터를 통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젖통을 통해서 먹여야 된다. 어미젖을 빨기 시작하면 그때는 송아지한테 젖병 물리면 절대로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어미젖을 빨기 전에 초유를 보충적으로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질문들이 오는데 얼마만큼 먹여줘야 되냐? 많이 먹이셔도 돼. 많이 먹이셔. 보통 일반적으로 초유 분말이 470g짜리가 큰 거예요. 그걸 800ml를 타는데 하루에 그거 2개 먹이셔도 돼. 비싸서 문제지만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 정도 470g짜리 800ml 희석해가지고 하나 정도 먹이면 어느 정도 초유에 대한 품질과 양은 보충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세상 살다 보면 희한한 좀 특이하신 분들 많으세요. 48시간 동안 3개 먹여. 그 24만 원이야. 한 해 낳는 송아지가 한 300~400도 돼.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먹여. 왜? 송아지를 절대로 설사 안 하고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송아지로 인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초유에 대해서 만큼은, 설사에 대해서만큼은 초유 분말을 보충적으로 먹여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3산 이상 빼고는 무조건 어미젖 빨기 전에 초유 분말을 준비해서 먹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어. 초유 분말을 먹여줘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로타니 코로나니 대장균이니 얘기할 거 없어. 무슨 주사 놓고 또 어떤 색깔의 뭐 주사, 제 수의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지역에 갔어요. 굉장히 농장이 큰 농장이야. 송아지 설사로 인해서 이만저만 죽는 게 아니야. 갔어.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어미소에 대한 프로그램 백신, 초유 먹이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생균제 보충제 먹이는 거, 그것만 하면 생기질 않거든요, 송아지 설사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걸 강조했어. 사위 되시는 분한테도 강조하고, 사장님한테도 강조를. 나중에 전화 왔어. 원장님, 송아지 설사를 하는데 피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피주사. 혈액을 놓겠다는 거예요. 혈액을 놓은 게 좋을 수 있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송아지를 설사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설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아지 피주사 놓는 건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송아지 설사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걸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혹시 송아지 설사하면 보충의 초유 분말을 준비해서 어미젖 먹기 전에 먹여라. 단 주의사항. 아무리 송아지한테 좋은 초유라 하더라도 48시간 안에 먹이셔야 됩니다. 48시간 넘어서 먹이면은 나는 이 송아지를 초유를 먹여서 설사를 시키고야 말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48시간 이전에 먹여야 되고 가능하면 태어나서 빨리 먹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초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초유는 송아지 생명의 필수 불교가라는 요소이다. 초유는 분만 후 가능한 빨리 먹을수록 좋다. 초유는 생후 48시간 이후에 먹여도 상관없다. 초유를 송아지 스스로 먹기가 힘들면 카테타로 강제 급여한다. 초유는 면역 글로빈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다. 틀린 게 뭐예요? 예, 48시간 이후에 먹이면 안 됩니다. 송아지 48시간 이후에 먹이면 100% 설사합니다. 그게 아직도 저는 사실은 전공이 낙농이에요. 여기 화성도 낙농이 많고 제가 서울에 강사로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전 낙농이에요. 30년 40년 낙농 하셨던 분들도 이 초유에 대해서 잘 몰라. 낙농하다가 한우 키우는데 막 계속 초유 좋은 거 아는데 열흘째까지 먹인 거야. 그 설사한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 초유를 3일 넘어서 송아지한테 먹이면 100% 설사해. 안 할 수가 없어. 송아지가 초유를 소화시키기에는 48시간밖에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농가 분들은 어미소가 잘못되는 경우나 또 송아지가 어떤 이유로 못 일어나거나 추위에 떨어서 겨우 살아났거나 이런 경우를 한해서 내가 보충적으로 초유 분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꼭 그런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야. 내가 저 강화에 있는데 어떻게 포항에 있는 분한테 그걸 배달을 해주냐고. 내가 한두 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축약국도 다 문 닫았대.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 준비해가지고 송아지한테 먹이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송아지 호흡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초유는 송아지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가능하면 빨리 먹어도 좋고 카테터로 강제급여에 좋은 거고 면역글로빈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아지 호흡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송아지의 호흡기 증상은 기침, 고열, 식욕 부진으로 나타난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생긴다. 비타민 A 주사는 예방 및 보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연변과 설사와는 관계가 없다. 장기간 호흡기 증상은 버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3번? 3번 손 들으세요, 그럼. 네. 4번. 4번이 많으세요? 네. 5번은? 5번도 좀 있으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요, 제가 농가를 갑니다. 가서 제가 농장에 딱 가면 그 사장님만 봐도 운동장 가기 전에만 딱 봐도 이 집은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가기 전에 벌써 알아요. 그걸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맨날 제 눈에는 이상한 것만 보이잖아요. 송아지간 보이고 벌써 어미소 살찐 거 보이고 쭉 보입니다. 벌써 그냥 제가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던집니다. 사장님, 여기는 송아지 호흡기 질병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있는 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90%의 농가 사장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 집은 절대로 호흡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생길 수는 있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저거 호흡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다 알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야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태어난 송아지의 95% 이상은 한 번씩 호흡기가 걸리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호흡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침하고 열나고 안 먹고 털 거칠거칠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것만 호흡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변두고 설사하는 것도 호흡기일 가능성이 90%가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호흡기로 인해서 연변과 설사를 한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게 장기적으로 지나가면 버짐이 생기는 거야. 버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설사를 한 것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호흡기가 걸렸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버짐은 주구장창 생기고 있는데 호흡기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연변과 설사하는 경우, 특히 2개월 넘어서 연변과 설사하는 경우는 호흡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를 먹이니 무슨 사료가 바뀌어서 그러니 물이 바뀌어서 그러니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호흡기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체온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증명을 해볼게. 우리 송아지들, 이유한 송아지들 칸에 가면 뽀송뽀송합니까? 지릅니까? 다 질어. 그 호흡기 때문에 연변하고 설사하는 거야. 사료가 바뀌어서 그렇대. 어미젖을 먹다가 안 먹어서 그렇대. 천만에 봤으면 만만의 콩떡이야. 호흡기 때문이고, 호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비실비실한 거 그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나 제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유튜브나 밴드에 뭐라 그러냐면 송아지를 이후 시기는 가능한 한 태어나서 3개월 된 이후에 시켜라. 3개월 이후 시키기 일주일 전에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를 놔라 2년 동안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는 있어요.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가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호흡기 지속성 항생제는 한 달간 가는 항생제야. 한 달간 가는 항생제야. 뭐 PPS니 이런 게 아니야. 제일 뒤에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 예. 그 세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 꼭 이 약 쓰지 않아도 카피 제품 쓰시면 돼. 주프레버 드렉신 믹토신. 이 성분 있는 것 중에 꼭 이 약이 아니라도 이거와 같은 성분을 놓으시면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출생해가지고 2개월에 무조건 1차로 주사를 놔라. 이 약을 한 달간 가야 되니까 피하 주사를 놔야 돼. 피하 주사. 그리고 3개월 때 2차 피하 주사를 놔라. 우리가 송화지, 이거 좀 비싸요. 근데 송화지를 한 번만 놓으면 돼. 좀 저기에서 지금은 이제 2번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송화지가 잘 먹고 잘 커.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송화지를 주사를 놓는데 매일 그 송화지들을 한두 마리도 안 놓고 붙들고 주사 놔야 되냐고. 훨씬 싼 겁니다. 훨씬 싸요. 네. 훨씬 싸요. 그리고 피하 주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피하 주사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송화지가 있으면 여기가 머리고 이쪽 꼬리라 그러면 목 부분에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저 밴드나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주사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송아지 붙잡고 묶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돼. 어깨 축지 앞에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돼. 그게 근육으로 들어갈 확률은 없어. 쉬워. 피하 주사 놓으시는 거야. 이걸 하면 송아지가 연변도 안 하고 설사도 안 하고 송아지 잘 먹고 사료 잘 먹고 버즈만 생기고 털도 거칠거칠 안 하고 호흡기도 예방이 됩니다. 가끔 이래. 이게 예방주사라니까 치료는 안 되니. 치료도 엄청 잘 되지. 호흡기 걸리면 이걸로 주사를 놔야 돼. 이 중에 하나만 놓으시면 돼. 제가 요새는 진료 안 하지만 진료 가서 호흡기면은 저 주사 하나만 놓고 옵니다. 그리고 드리고 와. 심하면 일주일에 여러 리터 한 번 더 놓으세요. 그 농장 사장님이 굉장히 어떤 분들은 못마땅해. 그 주사 하나 놓고는 이게 일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 우리는 주사를 호흡기가 걸리면 항생제 놓지, 해열진떡 소염제 놓지, 또 안 먹으니까 식욕 촉진제 놓지, 또 소화 잘 되라고 놓지, 설사하지 말라고 놓지. 나 뭘 그렇게 놓는지 모르겠어. 안 됩니다. 하나만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만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소염제가 잠깐 나왔는데 이 뒤에 설명이 있는데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장에서 쓰고 있는 소염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소 죽이고 송아지 죽이고 다 합니다. 그게 이제 해열진통 소염제가 뭐냐면 케토프로펜, 플로닉신, 메골루민 뭐 여러 가지들 있죠. 그 엔사이드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또 스테로이드인 덱사메다손, 뭐 프레드니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약들의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농가에서 쓰고 있는 타당성이 이해가 돼요. 아니 원장님,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올라가고 안 먹고 염증을 없애야 되고, 호흡기가 걸리면 열이 올라가고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항생제도 쓰고 소염제를 써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 타당한 이유지. 왜 쓰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안 쓰고 소염제를 또 써요. 둘 다 잘못됐어. 또 어떤 분들은 엔사이드 계통인 주사하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 같이 써 또 환장하는 거죠. 이 약들은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위출혈, 장출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라고요? 위출혈, 장출혈을 일으켜. 위출혈, 장출혈을 일으키는 게 똥에서 생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위에서 나오는 거는 변이 꺼멓게 나와. 잘 안 보여. 생피가 안 나와. 왜?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꺼멓게 나와. 그러니까 피 나오는지를 모르지. 이거를 연속적으로 4번 주사 놓으면 위출혈이나 장출혈 될 확률이 50%야. 엄청나게 위험한 거야. 내가 유튜브에도 계속 그런 얘기해요. 사장님, 감기약 지러 가가지고 약사가 이 약 드시면 4일 후면 위출혈, 장출혈 될 확률이 50%다. 여기서 드실 분이 누가 계세요? 없어. 나 안 먹고 말지. 그렇게 소염제에 대한 부작용이 위험한 거야. 분만해가지고 어미소가 열이 나고 안 먹고 하는 거 주사 많이 나와,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아닌 것이나 소염제나 어쨌든 해열진통 소염제라는 거 다 싸잡아서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저도 거의 안 씁니다. 뭐 관절염 이런 거 반짝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주사 많이 놓은 거는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송아지 호흡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연병과 설사도 호흡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A 주사는 호흡기나 비타민 A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5가지예요. 비타민 A는 성장에 도움이 돼요. 성장. 잘 크게. 송아지를 잘 크게. 비타민 A가 필요해. 두 번째로 잘 먹게 하는 능력이 있어. 세 번째로 면역력이 좋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호흡기는 만약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3달 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을 좋게, 폐상피, 장상피를 좋게 해가지고 폐렴이나 설사 예방에도 좋아. 네.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예방 및 보조 치료에 도움이 돼요. 예. 그 다음 송아지의 사양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잎붙이기 사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적응시키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빨리 적응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 2번에 오타가 났는데 볏짚 사료가 아니라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 오타가 났어. 배합사료. 생후 6개월령 이전에는, 송아지가 생후 6개월령 이전에는 배합사료가 조사료보다 반추위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맞는다. 틀리다. 맞습니다, 이건. 6개월 이전에는 배합사료가 조사료보다 반추위 발달을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히발성 지방산에서 뭐 낙산과 프로펜산이 있는데 그 하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지금의 이론이나 이것은 6개월 이전에는
배합사료를 좀 많이 먹여야만이 송아지가 보줌도 안 생기고 성장도 잘하고 반추위 발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송아지가 소는 초식동물이라 풀을 많이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볏짚하고 풀을 먹게 해가지고 배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몸은 살도 안 쪄가지고 배만 이렇게 떨어졌어. 어느 정도의 골격이 유지되고 어느 정도의 몸꼴이 유지돼야 되지. 조사료만 많이 먹이면 배만 늘어지고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배합사료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저는 한 80, 배합사료를 한 80, 조사료를 20 정도 먹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가스 차지 않는 한은. 그리고 좀 생균제 같은 거 보충해서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의 성장은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과 관계 깊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그냥 끼웠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송아지가 성장을 잘하려면 혈당 수치도 높아야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야 돼요. 그게 높으려고 하면 배합사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끔은 설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죠. 설탕도 도움이 돼요, 송아지한테.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합사료를 많이 먹여야만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소는 정상적인 혈당은 60에서 70입니다. 사람은 100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잘 크는 송아지냐 아니냐는 혈액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딱 나와요. 근데 잘 크는 송아지는 혈당이 100까지도 올라가요. 그건 잘 먹어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송아지는 무조건 조사료 위주로 반추위 발달을 시켜 성장을 도모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배합사료가 일단 6개월 이전에 있는 송아지들은 좀 어느 정도 배합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됩니다. 옛날 얘기예요. 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백고랭이를 키워서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예. 반추위 발달은 배합사료가 충분히 6개월 이전에는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송아지는 출생 2개월령 이후부터 제4위보다 제1위의 크기가 더욱 발달되어 반추위로서의 성장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태어나서 2달 넘으면 제1위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4번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예요. 예.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위는 사람처럼 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게 되는 우유를 소화하게 되는 위예요. 1위가 2달 넘어서부터 커져갈 때는 조사료나 전분질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OX 문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번식 후의 분만 후 발정은 몸꼴과 관계가 있다, 없다? 예? 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도 좀 들었어요. 번식 후의 발정은 몸꼴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과비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번식 후에 몸꼴이 마르는 원인은 영양 중에서 비타민 및 미네랄 부족이다. 맞다? 아니다? 그래도 여기는 정답 확률이 좀 많이 높으시네. 미네랄과 비타민은 살이 찌고 마르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어요. 왜? 에너지가 없어. 비타민을 많이 먹여서 살찌고
미네랄을 많이 먹여서 살찌고 미네랄을 안 먹여서 마르고 비타민을 적게 먹여서 마르고 이러는 물론 보조적인 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 때문에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번식 후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야 한다. O. 사모님 지금 두 번째 틀리고 계세요? X.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신 거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하얀 자리에 보면 번식 후에 사료급여 체계에서 3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댁에 가셔가지고 좀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번식후한테 자비로운 게 있어요. 관대한 게 있어요. 뭐가 관대하냐면, 요새는 볏집이 비싸서, 조사료가 비싸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70~80%의 농가가 항상 하루 종일 번식후 앞에 볏집이나 조사료를 넉넉하게 먹게끔 주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번식 후의 번식 성적을, 번식 효율을 나쁘게 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의 적. 왜 그렇게 왔냐? 선배 고참님서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야,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볏집 많이 먹어도 돼. 뭐 상관없어. 사료는 소화 장애가 일어나는데 볏집은 상관없어.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볏집에 대한 영양 가치를 우리는 안 따져봐요.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배합사료 우리 사장님도 오늘 사료 주고 왔어요. 사료푸드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소화 영양소 총량 아니면 TDN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번식 후 배합사료 TDN 함량이,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뒤에 이렇게 보셨으면 아는데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가서 꼭 보세요. 68 아니면 70일 거야. 68 아니면 70일 거야. 70%. 그거는 100%에서 70%는 아니에요. 어쨌든 70이라는 TDN의 영양소가 있어. 사료가. 우리는 사료가 영양소 많다고 그러잖아. 그게 어쨌든 TDN은 70%래. 그러면 그거와 비교해가지고 볏집은 몇 프로가 될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 될까? 자, 다수결로. 10, 30, 50. 세 문제입니다. 10, 30, 50. 10. 10은 걸려들었어. 30, 35. 35야. 35.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수분을 뺀 건물량으로 따지면 사료 1kg하고 볏집 2kg하고 영양소 가치가 똑같다. 볏집 2kg하고 사료 1kg하고 영양소 가치가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볏집을 무제한으로 주는 거야. 뭐로 살찌냐? 볏집을 많이 줘서 살이 찌는 거야. 배합사료는 개코 주지도 않으면서 배합사료 때문에 살쪄가지고 살찐다고 계속 줄이고 있어. 뭐를 더 주냐 이거야. 볏집은 하루에 무제한 먹으면 15kg까지 먹어. 수분 빼고 10kg까지 먹어. 그거를 배합사료로 따지면 하루에 5kg 이상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찌지. 배합사료 여기 5kg 이상 주시는 분 누가 있어? 비육 빼고. 많이 줘야 5kg 주고 그 다음에 4kg, 4.5kg밖에 안 줘. 근데 뭘로 살이 찌느냐 이거야. 볏집으로 살 찌운 거야. 그런데
주구장창 전문가들이나 누구 하는 분 맨날 배합사료 줄여라, 배합사료. 순이 아파도 배합사료라, 김수장사도 배합사료 줄여라. 뭐 줄여라. 그러면 뭐가 발전이 오겠냐고, 번식과.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살이 쪘다는 사실은, 볏찜으로 인해서 살이 쪘다는 사실은 몸 안에 배합사료로 살찐 것보다 더욱더 많은 지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이해를 못해. 뭐라고요? 오히려 풀이 더 많은 지방을 만든다. 근데 다 대부분이 배합사료를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만든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어디 강의 가서도 우연찮게 남 강의하는 건데 안 들어가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영양학 박사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몸이 떨리기 시작을 했어. 참을 수가 없었어. 내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거 다 뒤집어 놨어. 내가 왜 그래 집에 와서 후회를 했어.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배합사료, 똑같은 양으로 배합사료 먹이는 양이 있어서 표칩이 더 기름기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휘발성 지방산 중에 초산이라는 비율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식 후에 살찌는 이유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어미수한테 볏짚을 무제한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이 돼서 송아지가 20일 넘거나 보름에서부터 넘기 시작하면 송아지가 허여스름 누르스름한 변을 누게 돼. 송아지가 거의 다. 우리나라 송아지는 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어미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어미 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가 먹으니까 그 변이 허여스름 노르스름하게 나오는 거야. 볏짚 과다하게 먹여가지고 몸이 지방이 쌓여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유튜브나 밴드에 계속 올라오는 거야. 초보자들은. 또 설명해 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설명해 놓으면 다 답변해야죠. 기름 때문에 그렇다. 기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볏짚을 그런 설사가 나오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줄여야 될 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에 배합사료 양은 조금은 야박해.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 뭐 농장마다 다 틀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번식 후한테 주는 배합사료 양은 농장마다 다 틀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kg, 4kg, 5kg로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임신에서 임신 7개월의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임신, 호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임신 7개월에서 분만까지가 2단계, 도다미기기 단계. 3단계가 분만해서 송아지 딸려 있는 단계. 그러니까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가 영양소가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도다미기기 단계는 알아. 근데 분만하고 나서의 송아지가 딸리는 포유 단계에서는 2단계보다도 3단계가 더 필요한데도 사료를 안 주는 거야. 배합사료를 일반적으로 안 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송아지 설산이 번식이 안 되는 이유야.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임신해서 임신 7개월에는 이때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때도 무제한으로 주니까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배합 사료를 그 단계는 3kg 전후로 3, 도다매기는 4kg 전후, 그 다음 송아지가 딸려있는 데는 5kg 전후 이렇게 먹이시고, 볏짚도 수분 30% 기준으로 하면 6, 7, 8 하시면 돼. 그러니까 3, 4, 5, 6, 7, 8 이러시면 돼. 임신했을 때 수분 30% 합쳐서 6kg, 7kg, 8kg. 그 상태에서 농장마다 환경에 따라 살이 찌고 마르고에 따라서 가감해 주시면 돼. 이것이 안 되면 번식은 절대로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요소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발정을 잘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번식 후와 발정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장님 메모 잘 하시는데 하시는 게 뭐 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비타민 얘기 나왔습니다. 예, 비타민 발정을 잘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타돈? 베타캐로틴도 비타민 A입니다. 네. 저기 사장님 유튜브 보고서는 사료래.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사장님이 뛰어나시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정이 안 오면 비타민제 넣고 미네랄제 놔. 또 조수하시는 분들이 미네줄 좋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놓고 막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맞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발정을 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합사료가 발정을 하게 하는 게 이거야. 배합사료가 발정을 하는 게 이거야. 이해를 안 했어. 지금 딱 보니까 눈이 벌써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이 번쩍 뜨였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사장님들이 건강하려면 밥과 반찬 대신에 비타민하고 미네랄만 계속 드십니까? 밥하고 반찬을 먹고 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건강한 거지. 비타민과 미네랄만, 밥과 반찬을 안 드시고 비타민과 미네랄만 다 드시면 되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발정의 3대 요소를 굳이 얘기한다면 첫째가 배합소래요. 둘째가 비타민이고 셋째가 미네랄이야. 근데 질문 저한테 계속 오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비타민과 미네랄 최대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정이 안 온다. 뭐예요 그러면? 배합살이 적은 거야. 배합살이 적은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번식후가 분만하고 나서 살찌는 번식후 있습니까? 대부분? 송아지가 죽거나 시원찮게 젖없는 놈이나 살찌지 대부분이 마르잖아. 마른다는 이유는 뭡니까? 송아지한테 헌신을 당해서 자기 몸을 살을 까가지고 송아지한테 바친 거야. 그 까진 만큼의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거를 배합사료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미소한테 살을 많이 주면 설사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마르지. 그 소를 수정을 안 시키면 모를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야. 발정이 안 온다는 거야. 또 좋은 소일수록 안 오지.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가 안 오는 거야. 그렇다고 처없애기는 그렇고. 좋은 소라는 것은 잘 보면 송아지가 토실토실 잘 큰 거야. 얼마나 어미의 뼈와 살을 깎은 그 우유를 먹고 잘 자랐어. 그게 반면에 어미소는 마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배합사료 양을 좀 더 늘려줘야지. 그 몸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kg 이상을 주면 소가 다 죽는 줄 알아. 일정 기간 동안은 주셔야 돼.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번식이 잘 되려고 그러면 분만하고 나서 5, 60일 정도 돼서 발정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태어나서 한 달 정도에 1차 발정이 오고 그때 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발정 50일에 60일에 정도 오는 발정이 수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소가 대부분이 3, 40일에 발정이 안 오고 7, 80일에 발정 오면 그건 딱 하나예요. 배합사료 적게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 미네랄은 모르겠고 배합사료 적게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번식 후 할 일 다 해가지고 비육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한쪽에다 몰아놓고 번식 후 길러요. 거기다 우리 사장님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료 니네 무한정 먹고 가라. 살 듬뿍 쪄가지고 나중에 등급 잘라면 좋고 안 나오도 살만 많이 쪄서 가라는 게 우리 사장님들이야. 그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배합사료 많이 주는 거야. 그럼 거기가 있는 번식우들이 발정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발정 잘 와요. 발정 엄청 잘 와요. 그 사모님 만나봐 막 웃어. 발정 잘 와요. 또 한 예를 거꾸로 얘기해.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유, 제가 땀이 나. 우리나라의 처녀소의 번식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는 건데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그 정도 되면 발정이 처녀소들이 잘 와. 근데 정작 수정시키려고 그러고 14, 5개월은 안 와. 여기는 안 그래요? 좀 그런 경우가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배합사료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시는 일들이 보통 10개월, 12개월 돼서 딱 보면 우리 농가 사장님들이 그 처녀소가 대부분이 번질번질해 있어. 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한 2-3달 후에 얘가 임신이 돼야 되고 발정이 오고 임신이 돼야 되는데 생각들을 하시는 거야. 아, 저게 번질번질하고 살찌면 안 되지. 그러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배합사료 주려. 그거는 다 사모님 담당이야. 대빵 사장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료 줄이려니까 안 줄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줄이는 거야. 그 발정이 안 오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하는데. 그 사료의 영향이야. 배합사료의 영향이야.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가 하는 일이냐면 마음이 안 됐으니까 사모님이 조사료나 볏짚을 좀 더 주는 거야.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기름기를 만드는 게 뭐가 기름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조사료가 볏짚이 많이 만들어.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처녀소가 새끼가 안 되는 거 골치 아픈 놈이 어떤 싹수가 있는지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번질번질한 놈이 새끼가 안 들어가나 거칠거칠한 놈이 새끼가 안 들어가나. 속썩이는 놈이 오히려 번질번질한 놈이 새끼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배합사료 많이 먹여서 문제가 아니라 볏짚 많이 먹이고 이런 양이 많아서 번질번질한 거예요. 번질번질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털에 기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은 볏짚이나 조사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처녀소가 발정이 안 오면 발정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배합사료야. 한 달간 기간만 두고 조금씩 1kg 범위 내에서 좀 올려주면 돼. 어떻게? 한 달간만 처음에 300g 주고 500g 주고 해서
조금씩 올려줘 보세요. 그럼 발정 오게 돼 있어. 경산호도 마찬가지야. 경산호도 분만호 한 달서부터 2달 사이에 그때 좀 올려주셔야 돼. 그래야 발정이 오는 거야. 우리가 발정이 오는 그 기전에 대해서 뭐 호르몬으로 해서 뭐 난소, 자궁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난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난소를 정상화 만들기 위해서는 배합사례가 더 우선이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정이 안 합니다. 제가 극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 호남 지방이나 여기는 조사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조사료가 볏짚하고 라이그라스를 그냥 이 곰포로 해가지고 막 2덩어리씩 쌓이게 먹게 해요. 그럼 걔네들이 하루 종일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는 2.3kg를 준대. 결국 우리가 발정이 오게 한다는 생체내 체크를 해보면 난소하고 자궁이야.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난소야. 그러면 볏짚 무한대, 라이그라스 무한대, 배합사료 2.3kg 줬을 때 그 소의 번식 후의 난소가 어떨까? 콩알갱이, 파달갱이 말해. 절대로 난소가 좋지 않아.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저한테 따지는 거야. 원장님, 나는 소한테 이렇게 좋은 양질의 볏짚과 라이그라스를 이렇게 무한정 주고 그 좋지 않은 배합사료 2kg에서 2.4kg를 주는데 왜 번식이 안 됩니까? 내가 열이 받아서 확 얘기하려다가 속으로 참았어요. 내 마음속으로 가로 열고 당연히 안 되지. 가로 닫고. 그러니까 발정을 잘 오게 하고 난소를 좋게 만들고 그러한 요소가 일정 기간 동안은 배합사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계속 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번식 후의 발정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타민이다. 맞아요. 배합사료예요. 자, 아까 외친 게 뭡니까? 철로 외쳤죠. 배합사료! 배합사료! 아, 약해. 배합사료! 그 다음 번식 후의 배합사료의 결정은 우유 1리터당 배합사료 500g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이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아셔야 돼.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미소가 마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는 볏짚이나 배합사료량이 적은 거야. 주로 배합사료량이 적어. 그 마르는 양만큼 몸에 살이 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했는데 어미소가 요새는 유선 발달이 좋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추정은 안 해도 한 7kg까지 나오는 송아지도 있어요. 잘 불어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 단계보다는 걔는 사료 양을 3.5kg를 더 줘야 돼. 7kg가 나오면 사료가 1리터에 500g이라 했잖아. 5, 7, 30은 3.5kg를 더 줘야 돼. 그러면 아까 3, 4, 5에서 많이 나오는 애는 6kg, 6.5kg를 줘야 이게 맞는 거야. 해벼가. 근데 우리는 5kg 이상 잘 안 주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극한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가 5kg 정도까지 하루에 사료를 줘도 마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합사료를 더 올려줘야 돼. 그래야 발정이 오게 돼 있어. 예, 그래야 발정이 오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 달간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 한 달간.
넉넉 잡고 40일, 예, 한 달간 기자만 계속 주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천연서도 마찬가지로 발정 안 하고 살을 올려가지고 발정 오면 수정시키고 그 다음에 오르치 가시면 돼. 경사로도 마찬가지로 그때 발정하고 가지고 발정 왔다는 건 뭡니까? 난소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정시키고 원위치 가면 돼. 근데 사실은 수정시키고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좀 같이 가는 것도 좋아. 왜 그러냐면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수족란이 생존이 안 되고 배아 3일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제대로 발정와가지고 수정을 시켰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난자하고 정자 만나면 수족란이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죽어요. 그건 뭐 영양 때문에도 그렇고 자궁의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복잡해 하여튼. 근데 그 중에 하나 영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유지가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도담에게는 임신 7개월부터 분만식까지 이루어지는데 1일 배합사료 1kg 정도 중량이 필요하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한우 사양 표준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0.75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 분만 후에 난소의 크기와 배합사료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예. 배합사료 양이 너무 적으면 난소도 적어지고 배합사료 양이 좀 적게 되면 난소도 충실해져요. 뭐 터무니없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 칼을 탁 쳐놓고 소 쭉 해놨어요. 어떤 소인지도 몰라. 그럼 제가 직장 검사를 손둬서 해요. 난소만 보고도 이 소의 몸꼴을 알 수가 있어. 왜? 그것이 하나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궁의 오염이 돼도 임신은 잘 된다. 왜냐하면 자궁 정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